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쇼크. 거침없이 오르던 엔비디아 주가가 금요일장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잠시 숨고르기라고 보기에는 낙폭이 너무 큰데요. 이거 AI 랠리를 주도하던 엔비디아 조정이 시작된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주가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는 GPU라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이것을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하는 각종 기업에다가 사실상 그동안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 그야말로 AI 랠리의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 금요일 날 장이 열리자마자 엔비디아 주가는 5% 이상 크게 올랐더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어떤 돌발적인 변수도 없이 장 후반에 밀리기 시작하더만 상승분 5%를 다 까먹고 전일 대비 5.5%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약 10%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뭐 주가라는 것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전문가 시각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최근 엔비디아가 AI GPU 열풍을 타고 계속해서 올랐고 또 최근 한 10개월간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엔비디아에 무슨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엔비디아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와 함께 AI 주도주로 불렸던 브로드컴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AI 관련 회사들 주가가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네.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보다도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실적도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 이것은 AI 랠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AI는 앞으로 세계 산업 판도를 바꾸는 중대한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잘 된다는 것과 AI 관련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주가는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조화를 맞춰 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엔비디아 물론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그 수익 상승폭이 주가 상승폭을 압도해 줘야 그래야 이제 결과적으로 PER 지수가 좀 떨어지면 주가 추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엔비디아의 PER 지수는 18 정도로 S&P 들어가 있는 우량주 500 종목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현재 실적도 물론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실적보다도 더 많이 과대평가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지금 AI 랠리의 핵심 어떤 주도주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GPU를 독점적으로 생산해 왔기 때문인데 최근에 AMD가 빠른 속도로 지금 대체 GPU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고 또 인텔의 경우에도 지금 파운드리가 다시 출발을 해서 이 GPU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AI 전체 호황이 되고 있다는 것과 그 안에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런 대목도 같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데는
엔비디아가 테슬라하고 닮은 꼴이다. 그래서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뭐 하루 주가 오르고 내린 것 가지고 어떤 대세의 상황 판단을 하기는 뭐 상당히 섣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0%나 이렇게 등락을 했다는 것, 그것은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그 다른 시각들도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점을 함께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CPI 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내일 밤이죠.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앞서 1월 CPI가 시장에 워낙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번 CPI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12일 저녁에 9시 반에 미국 노동부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발표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CPI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우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소비자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소비자 물가가 조금 하향 안정세를 보여야 됩니다. 현재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 상으로서는요, 뉴욕 증시의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헤드라인 CPI인 게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물가가 전월 대비로는 0.4%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데 지금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 달에 굉장히 소비자 물가가 높았었는데 1월 달에 0.3%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3.1%. 이 헤드라인 CPI가 한때 2%까지 떨어졌던 것이 1월 달에 3%로 오르면서 물가 불안을 야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물가 불안에 공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석유와 식품을 뺀 근원 CPI에 있어서는 전월 대비 또 전년 대비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CPI는 조금 오르고 근원 CPI는 현재로서는 조금 떨어지는 다소 엇갈린 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19일부터 연준 FOMC가 있습니다. FOMC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물가 지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금리 인하가 not far from it, 그래서 아주 크게 멀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좀 더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2월 달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대목이 세간에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실업률 3.9%. 자,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지표죠. 고용 지표가 미국 현지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 증가폭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실업률은 3.9%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통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숫자가 나온 것이죠. 고용이 늘어났다면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실업자가 줄었어야 되는데 왜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나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을까? 자, 이 대목은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실업자에 대한 개념이 일반 시중에서 말하는 보통 실업자, 백수, 백조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백수, 백조라 하면 일자리가 없는 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백수 또는 백조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백수, 백조 중에서도 한 달에 몇 번 이상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을 실업자로 간주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고용이 늘었고
현재 백수백조가 줄었을 수도 있지만 그 백수백조 중에서 과거에 코로나19 때 돈이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했을 때는 일자리에서 쫓겨나도 나 좀 당분간 쉴래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았는데 네. 이제는 일자리는 여전히 뜨겁지만은 그러나 그중에서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자들 중에 백수백조 중에 나 다시 빨리 일자리 찾고 싶어. 그만큼 조금 사정이 다급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실업자로 나타나고 그것이 실업률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이 실업률이 전망치는 3.7%인데 예상을 깨고 3.9%로 좀 올랐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의 현재 구조에서 실업률 4% 이하는 거의 완전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3.7에서 3.9로 올라갔다고 해서 미국의 실업 사정이 나빠졌다든지 또는 뭐 일각의 어떤 조금 선동적 보고서가 분석하기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현재 3.9% 가지고는 조금 호들갑을 뜨는 얘기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네. 뭐 그렇지만 하여튼 실업률이 좀 올라갔다. 이것은 고용의 과도한 열기가 조금 꺼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지난주에 뉴욕 증시 컨센서스 상으로 신규 고용이 한 19만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27만이나 크게 늘어났고요. 네. 1월 달 신규 고용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 당초에 1월 달은 37만 명 늘어난 것으로 숫자가 잠정 나왔는데 이게 25만 명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27만 명이라는 것은 1월 달보다도 신규 고용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고용 지수도 아직은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다. 한쪽 방향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바로 이런 대목으로 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3월 19일부터 FOMC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대목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물가와 고용의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확실한 상황까지는 진전이 되지 않았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서머타임. 미국에서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와 시차가 1시간 이제 줄어들었는데 증시 개장 폐장 시간도 역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대부분의 이제 서방 국가들은 썸머타임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6개월 동안은 기존 시간보다도 1시간 더 일찍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네. 3월 10일부터 적용이 돼서 이제 미국은 1시간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워싱턴 시각과 비교해보면 그동안 14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제 13시간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 활동에 특히 서학 개미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증시 이 개장 시간이 그동안에는 11시 30분, 밤 11시 30분에서 오전 6시까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밤부터는 오후 10시 반에 개장을 하고 또 새벽 5시에 1시간 더 이른 새벽 5시에 폐장을 합니다. 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개장돼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학 개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썸머타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죠. 예, 88 올림픽을 할 때 예, 기억납니다. 예, 그때 왜 썸머타임을 했냐면요. 광고 수입 때문에 이 미국의 TV의 골든타임에 맞추려면 한국에서 하는 올림픽이 미국 시간으로 저녁 이브닝 시간 6시나 7시경에 맞춰주려면 그렇죠. 아침 새벽에
우리가 좀 더 일찍 경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육상 같은 주요 결승전을 새벽에 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결국 잘 적응을 못해서 실패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아직도 쓰고 있죠. 특히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그 양반이 썸머타임을 제안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실제 시행에 옮긴 것은 골프장 로비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골프장 아침에 해가 떠 있는데 골프장 문을 놀리니까 골프장 사업주들이 속이 엄청나게 아팠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해서 해 뜨자마자 바로 골프를 하면 한 타임 더 돌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매우 경제적인 발상으로 시작됐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의 시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골프장들은 조명 설치해서 밤에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방주 불초. 자, 양회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중국 건설 당국이 부실한 부동산 기업은 파산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또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던 방주 불초. 그러니까 집은 거주하는 게 목적이지 투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이 부분이 지금 좀 더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용어가 바로 방주불초라는 시진핑 국가지속의 어록입니다. 네. 방은 집은 주거하는 것이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방주부차오라는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게 몇 년간 사라졌어요. 아,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경기가 더 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 다시 이 방주부자오라는 방주불초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주택부 장관이 양회 중에 기자회견에서 파산해야 되는 부동산 회사는 파산돼야 된다. 방주부초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중국 정부가 좀 부동산 경기를 좀 띄우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에 찬물을 완전히 네. 끼얹어 버렸습니다.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방주불초를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 규제가 시작됐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이 중국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부양할 수 있는 카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양회 중국의 정협 전인대에 중국 당국이 내놓는 경제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방주불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양책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를 더 띄우려고 해도 띄울 수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꿈을 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 원론대로 망할 기업들은 빨리 망하게 하고 그 대신에 그 일부 기업의 부도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도로 나가는 것은 맞겠다. 이런 정책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쇼크, CPI 물가, 실업률 3.9%, 서머타임, 그리고 시진핑 방주 불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